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요, 바로 억만장자 투자자 론 베런의 최근 인터뷰입니다. 네. 수십 년 동안 정말 시장의 온갖 풍파를 다 겪고도 여전히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대체 그의 투자 철학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단단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오늘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자료를 선택하신 이유도요. 네네. 그런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에 좀 지쳐서 진짜 장기 투자에 대가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 통찰력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은 단순히 론 베런은 이렇게 했다, 이걸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않을 거고요. 그렇죠. 그의 생각을 세대에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보고자 합니다. 톱니바퀴요. 흥미로운 비유네요. 네. 첫 번째는 그의 모든 투자 결정을 떠받치는 거대한 철학적 기둥, 그의 논리 구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철학을 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까지 설득시키는 놀라운 소통의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장을 오히려 절호의 기회로 해석하는 그의 역발상적인 관점까지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톱니바퀴, 그의 철학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인터뷰를 보면 정말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대담한 주장을 계속 반복해요. 어떤 거죠? 바로 경제로와 주식 시장은 10년에서 12년마다 2배가 된다는 확신입니다. 이게 거의 종교적인 믿음처럼 들리기까지 하더라고요. 하하, 그렇죠. 도대체 어디서 이런 엄청난 자신감이 나오는 걸까요? 그게 바로 론베런 철학의 진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연한 희망이나 긍정회로 이런 게 아니고요. 아, 그런 게 아니다. 네. 그의 평생 경험과 데이터에 기반한 아주 논리적인 결론에 가깝습니다. 이 거대한 전제는요, 두 개의 아주 단단한 기둥 위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의 기둥이요? 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피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요? 그는 장기적으로 왔을 때 연 4에서 5%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기본값, 그러니까 상수라고 봅니다. 잠깐만요. 연 4, 5% 인플레이션이라뇨? 네. 요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물가 2% 목표치에 맞추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론베런의 이 기본 전제 자체가 현재 경제 상황과는 좀 동떨어진 너무 과감한 가정이 아닐까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에 그의 장기적인 관점이 숨어 있어요. 그가 말하는 4에서 5%는요, 올해나 내년의 목표치가 아니에요. 단기적인 게 아니군요. 네. 지난 수십 년간 평균치를 보고 또 자본주의 시스템의 본질이 뭡니까? 계속 화폐를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 장기적으로 그 정도의 화폐 가치 하락은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복리로 계산하면 연 4% 인플레이션만으로도 18년이면 우리가 가진 현금의 구매력이 정확히 반토막이 나요. 18년 만에요. 와. 네, 그래서 그는 현금이나 채권을 그냥 들고 가만히 있는 건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게 돈을 잃는 행위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말하는 거죠. 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도태된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현금이 가장 안전하다는 그 통념을 그냥 정면으로 깨부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그게 첫 번째 기둥이라면 두 번째 기둥은 뭔가요? 두 번째 기둥은 여기에 더해지는 꾸준한 실질 경제 성장입니다. 실질 성장. 네,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도요. 인류의 혁신, 기술 발전, 인구 증가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 파이 자체가 연 2에서 3%씩은 꾸준히 커진다는 믿음이죠. 자, 그럼 계산이 딱 나옵니다. 네, 한번 해보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 성장 4, 5%에 실질 성장 2, 3%를 더하면 전체 명목 성장률은 대략 한 7%가 되죠. 7%. 여기서 그 유명한 72의 법칙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72의 법칙. 네, 72를 연간 수익률인 7로 나누면 약 10.2가 나옵니다. 10.2. 이게 바로 자산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10년에서 12년마다 2배가 된다는 말이 나온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단단한 논리적 근거에서 나오는 주장인 거죠. 아, 이제야 그 큰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 성장은 그냥 뭐 필연적인 현상이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 단기적으로 시장이 폭락하거나 뭐 버블 논란이 있어도 10년 뒤를 보면 결국 우상향할 거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가 이해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 지수 ETF만 사는 건 아닐 텐데요. 그는 위대한 기업을 발굴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 거시적인 믿음이 개별 기업 투자와는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론 베런 투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거시경제는 반드시 성장한다는 일종의 믿음의 안전망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개별 기업이라는 나무 하나하나에 깊게 집중할 수 있는 여유와 인내심이 생기는 겁니다. 아, 오히려 더 깊게 볼 수 있다. 네, 그는 철저하게 상향식, 즉 버텀업 접근법을 고수합니다. 인터뷰에서도 강조하죠. 나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위대한 기업의 일부를 사는 것이다. 와, 명언이네요. 5년, 10년, 심지어 20년 뒤에 이 회사가 지금보다 몇 배나 더 커져 있을까? 이걸 상상하고 그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그 미래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신뢰할 수 있는 경영진을 꼽습니다. 경영진. 네, 아무리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도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듣고 보니 그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도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집니다. 보통은 여러 자산에 나눠 담는 소위 말하는 분산 투자를 리스크 관리의 정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맞아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소수의 위대한 기업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의 가장 강력한 리스크 관리 도구는요, 분산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시간이라고요? 네, 시간. 실제로 자료를 보면 그의 펀드에서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13년에서 14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14년이요? 네, 13년입니다. 와, 정말 입이 벌어지네요. 이 압도적으로 긴 시간이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 그러니까 오르내림을 그냥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 주가가 오늘 반토막이 나도 10년 뒤에 10배가 될 회사라면 오늘의 하락은 그저 싸게 살 기회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야, 13년이라니. 요즘처럼 분기 실적 하나에 주가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시대에 13년을 버틴다는 건 이건 거의 뭐 성직자 수준의 인내심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하하, 그렇죠. 솔직히 보통 사람들은 13개월도 버티기 힘들 텐데요. 바로 그 점이 그를 전설로 만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심은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라? 네, 앞서 말한 10년마다 2배가 된다는 그 철저한 논리적 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채권을 사본 적이 없다는 그의 발언이 아주 상징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채권을 한 번도 안 샀다. 네, 채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을 겨우 이길 뿐 실질적인 부를 폭발적으로 증식시켜주지는 못한다는 극단적인 믿음의 표현이죠. 와, 그에게 부를 만드는 거의 유일한 길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위대한 기업의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 딱 하나뿐인 셈입니다. 이렇게 주식, 특히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믿음이 정말 철옹성 같은 사람인데 자료에서 정말 의외의 면모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면모였나요? 바로 블랙스완, 그러니까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9.11 테러 사태 이후에 금화를 사들인 일화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이 그의 투자 철학이 단순한 뜬구름 잡는 악관론이 아니라 현실에 아주 단단히 발을 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 그는 이걸 아주 유머러스하게 GTF 머니라고 부릅니다. GTF 머니요? 그게 무슨 뜻이죠? Get the F out money의 약자죠. 하하하. 와, 정말 표현이 직설적이네요. 그렇죠. 말 그대로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당장 모든 걸 버리고 탈출할 때 쓸 비상금이라는 의미입니다. 갑자기 월스트리트의 거물이 아니라 무슨 생존 전문가처럼 보이는데요. 굉장히 현실적인 대비책이네요. 그렇죠. 이상적인 장기 투자의 그림 뒤편에 숨겨진 그 냉철한 현실주의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일화를 스스럼없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가 가진 또 다른 강력한 무기, 바로 설득의 기술과 연결됩니다. 아, 설득의 기술. 네. 그는 단순히 투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철학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탁월한 스토리텔러입니다. 아, 그 점은 저도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강하게 느꼈습니다. 사람을 확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왠지 이 사람 말을 따르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을 주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의 설득 기술은 크게 3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3가지? 첫째, 그는 숫자로 권위를 세웁니다. 숫자요? 네.
인터뷰 초반에 자신의 운용자산 AUM이 450억 달러라고 밝힙니다. 450억 달러.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쳤다면 그냥 돈자랑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덧붙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고객들에게 520억 달러의 수익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와, 그건 정말 관점의 전환인데요. 그렇죠.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가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위해 이만큼의 가치를 창출했다라는 메시지니까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겠어요. 그게 바로 고도의 화법이죠. 그리고 둘째는 개인적인 서사로 공감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네, 저는 빚더미에서 시작했습니다. 라는 한마디나 아내 몰래 그 말을 사놓고 나중에 들켜서 나눴다는 그런 유머러스한 대화 같은 일화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그를 월스트리트의 거물이라는 그런 추상적인 존재에서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인간적이고 친근한 인물로 느끼게 만듭니다. 확실히 그런 감성적인 유대가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겠네요.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술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10년마다 모든 것이 2배가 된다는 말이 귀에 딱 박혔거든요. 네, 복잡한 계산 없이도 장기 투자의 힘을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되더군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하고 강력한 경험 법칙, 그러니까 휴리스틱을 제시하는 것이 그의 세 번째 기술입니다. 아, 복잡한 경제 이론이나 수익률 계산식을 늘어놓는 대신 10년마다 2배라는 누구나 기억하고 따라할 수 있는 쉬운 규칙을 제시하죠. 맞아요. 이건 투자에 대한 대중의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요. 왜 지루하고 힘든 장기 투자를 해야만 하는지를 아주 강력하고 직관적으로 설득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정리하자면 숫자로 신뢰를 주고 이야기로 마음을 열게 한 다음에 쉬운 원칙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거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정말 완벽한 설득의 3단계네요. 자, 그런데 이런 강력한 설득 기술과 철학을 가졌다고 해도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장은 그야말로 소수의 기술주와 AI 관련 대형주들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의 철학이 정말 유효할까요?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그 질문은 지금 월스트리트의 모든 투자자가 던지는 질문이고 롬베러는 그 질문에 아주 명확한 답을 내놓습니다. 어떤 답이죠? 그는 현재 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죠. 수치요? 네, S&P 500 지수에서 상위 소수의 주식들이 시장 전체의 38%를 차지하면서 연 11%의 수익을 낼 동안 나머지 대다수의 주식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그의 펀드? 특히 중소형주에 집중하는 펀드들은 성과가 좋지 않았겠네요. 맞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고객을 위한 수익 창출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인데 이 상황을 고객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나요? 물론 그도 자신의 중소형주 펀드들이 상대적으로 성과가 조조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아, 인정은 하는군요. 네. 하지만 여기서 그의 철학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보통의 펀드 매니저라면 이런 상황을 위기라고 부르면서 전략 수정을 고민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하지만 롬 베런의 철학 안에서 이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일생일대의 기회의 신호입니다. 기회의 신호라니요.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핵심 전략 자체가 원래부터 단기적으로 시장의 관심에서 소외된 영역에서 미래의 위대한 기업을 남들보다 먼저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즉, 지금 모든 사람과 모든 자금이 엔비디아 같은 대형 기술주에 열광하며 몰려다고 있을 때 오히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우량한 중소형주들은 헐값에 방치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지금 시장은 위기가 아니라 미래의 테슬라, 미래의 스페이스X가 될지도 모를 보석 같은 기업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마음껏 주워 담을 수 있는 일종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기간인 셈입니다. 아, 와, 그러니까 모두가 한 곳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미래의 금맥을 캐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현재의 위기를 미래를 위한 가장 큰 투자 기회로 삼는다는 발상. 정말 대단하네요. 엄청난 용기와 확신이 필요한 일인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와 확신은 앞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경제는 결국 성장한다는 거시적 믿음과 시간이 내 편이라는 리스크 관리 철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 모든 게 연결되는군요. 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그의 철학이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지금 당장 시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론 베런의 투자법. 이건 경제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성장한다는 확고한 거시적 믿음을 바탕으로 위대한 개별 기업을 발굴해내고 네. 그리고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활용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내는 아주 잘 짜인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시적 필연성에 대한 믿음이 10년 이상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그 미시적 전략을 실행할 인내심을 부여하는 거죠. 네. 그리고 현재 시장의 양극화와 소외 현상마저 미래를 위한 기회로 재해석하는 그의 관점은 왜 그가 수십 년간 시장의 승자로 살아남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의 철학은 이해하기는 쉽지만 실행하기는 정말 극도로 어려운 길인 셈입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이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에 지친 당신에게 장기 투자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론 베런의 전략은 10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고 빠른 수익을 원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은 5년 혹은 10년 동안 눈에 띄는 성과가 없을지도 모르는 이런 철학을 실제로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으신가요? 이를 위해 당신은 어떤 심리적 장벽을 넘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